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루티디노라는 웹3 게임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정찬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거의 10년 동안 개인 SNS를 안 했고, 이제 SNS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데, 이번에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라는 그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 관심이 생겨서, 인스타 계정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스레드가 탈중앙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발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8억 명이 소셜 계정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하루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이제 평균 2시간 24분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거의 유튜브의 노예처럼 거의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셜 미디어는 이제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데이터는 시밀러웹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용자 수량은 전혀 무관한 이제 소셜미디어 트래픽 순위인데요. 현재 주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이 29억 명, 유튜브가 25억 명, 워츠앱이 20억 명, 인스타가 20억 명, 틱톡이 약 10억 명, 그리고 트위터는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소셜미디어를 메타에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메타가 이제 새로운 텍스트 기반 SNS 스레드를 출시하였는데요. 가입자 수가 증가율이 최근에 약 20% 떨어졌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그래도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돌파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도 도 현재 이 수치를 찍었는데요. 유럽연합 관련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유저 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현재 1억 명 돌파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억 명이라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2년 반, 틱톡은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20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스레드의 가입자 증가 추세는 이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메타 쪽에서도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스레드를 탈퇴하려면 인스타 계정 또한 삭제를 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유저가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현재 서비스로는 200자, 500자 내외의 텍스트 작성, 그리고 10장의 사진 첨부가 가능하며 5분 이내 영상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인스타와 연동이 가능해서 스레드에서 작성한 글을 이제 인스타 계정의 스토리나 피드에도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출시되면서 이제 신조어도 참 많이 생겼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절대 욕설은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팔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팔로우를 뜻하고요. 스님은 이제 팔로우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어색한 팔로우. 그리고 스팔놈은 이제 편안한 사이가 된 상태. 그리고 이제 스팔 취했냐 이런 거는 스레드 팔로우 취소했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하, 스바 이런 등 정말 유쾌한 용어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스레드는 기존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스레드를 처음 가입하게 되시면은 스레드 앱은 향후 페디버스와 호환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하지 않지만 향후 스레드는 액티비티 펍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다른 플랫폼들과 호환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액티비티 펍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레드는 궁극적으로 페디버스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디버스는 페더레이션이랑 그다음에 유니버스의 줄임말로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서버 간의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2022년 5월 인스타그램 최고 경영자인 아담 모세리가 테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디버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는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힘이 이동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에 덧붙여서 소셜미디어의 분산화 구조와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크리에이터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종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의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팔로워와 함께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디버스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웹3 기술을 통해서 유저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과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고 교류하는 등 상호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페디버스의 특성은 앞으로 커뮤니티의 생성과 연합, 그리고 또 교류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스레드의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저격 앱이다. 트위터의 요새 행보로 인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와 기능이 상당히 유사해서 현재 트위터에서는 스레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트위터의 행보를 보게 되면 머스크가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드립되는 기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직원의 약 75%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7월 2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머스크는 확인된 계정의 경우 하루 6,000개, 확인되지 않는 계정은 600개, 확인되지 않은 새 계정은 하루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트윗 수를 300개로 제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된 계정은 월 7.99달러를 내고 트위터 블루 체크를 받은 유료 구독 계정을 의미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주하였고 이후 머스크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도를 각각 8,000개, 800개, 400개로 늘렸다가 얼마 뒤에 또 다시 이거를 1만 개, 1,000개, 500개로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한 것이나 다름없죠. 일각에서는 해당 이유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서 이제 사실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취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해당 업체들에서는 인공지능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훈련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트위터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트위터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머스크는 이전부터 무단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머스크의 행동이나 행위는 반독점 행위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상당히 어긋난 행동입니다. 중앙 집중형 소셜 플랫폼의 어두운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머스크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실 트위터는 이제 잭도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잭도시는 한 유저와 2022년도에 트윗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이제 당신이 트위터를 통해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 잭도시는 가장 큰 문제이자 후에는 트위터를 회사로 만든 것이라고 했으며 사용자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그럼 트위터는 어떤 형태였을까? 정부 소유나 NGO 형태였어도 아마 한계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잭도시는 프로토콜 형태로 갔어야 했다. 이 생각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통신 규칙입니다. 만약 트위터가 프로토콜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현재처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게시물을 관리하고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구조, 즉 이메일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에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즉 트위터를 탈중앙 형태로 진행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트위터는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며 이는 많은 게시글, 이제 트윗과 유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웹2 SNS의 경우 사실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는 소셜미디어와 광고주의 이익 추구, 그리고 가짜 뉴스의 확산, 개별 이용자들의 평행성,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전 메타 직원은 메타가 플랫폼의 조회, 노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오, 폭력적, 정치적 콘텐츠를 조장하거나 방치한다고 폭로하였으며 이러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유저들이 만들어낸 방대한 양의 컨텐츠, 데이터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제공한 유저에게는 그에 걸맞는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우리는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받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소유권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언제나 큰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웹3 SNS들이 새롭게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웹2 SNS 중에서는 웹3 시장에 발을 들인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2022년 약 100개국에서 NFT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이 서비스는 2023년 3월쯤에 서비스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딧 또한 이제 레딧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폴리곤 기반의 NFT 서비스를 런칭하여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NFT 프로필 기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웹3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단점 보안 용도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활성화 SNS의 특징이라고 하면 웹2 SNS들과 당연히 반대되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유저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는 않지만 100%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웹2 SNS보다는 위험성이 덜합니다. 또한 기존의 웹2 SN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 모델이 광고를 통한 수익이었는데, 웹3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나 토큰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큰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으로는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사실 검열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SNS 자체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SNS는 특히 대세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큰데요. 아직까지 유저층이 웹2 SNS처럼 많은 SNS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큰 단점이라고 꼽힐 수 있으며, 대형 플랫폼들에서 출시한 SNS들에 비해서 사실 사용성이 불편한 것이 그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웹3 SNS의 경우 2021년 당시 약 300억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2030년에는 약 7천억 원 규모로 이제 한 2384%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다수의 웹3 SNS들이 출시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기존 웹2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물론 웹2 SNS 서비스들을 지금 당장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제 정보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은 현재 올 2023년 6월에 탈중앙화 SNS 시장 점유율은 갭, 마스토돈, 그다음 블루스카이, 마인즈, 랜스터, 스노트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제가 사실 모든 서비스들을 오늘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한 3개 정도의 웹3 SNS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렌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렌즈 프로토콜은 2022년 2월에 공개된 아베 에이브 갑자기 생각나요. 에이브의 소셜 미디어입니다. 렌즈 프로토콜의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소유권, 뛰어난 연결성, 그리고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트러스트리스, 이제 무허가성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중심 기관의 부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렌즈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이 렌즈 프로토콜을 언급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렌즈 프로토콜의 사용자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분산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모든 소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면서 이를 모두 NFT화 함으로써 그거를 모든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매매나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이 렌즈 프로토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모듈성입니다. 렌즈 프로토콜에선 사용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필 NFT와 게시글, 그리고 코멘트, 미러는 이제 리트윗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퍼블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렌즈 프로토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렌즈 프로필 NFT를 가지고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 및 프로필 설정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요, 모든 렌즈 프로토콜 내 생태계에서 해당 등록된 프로필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어플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렌즈 프로토콜 내 앱인 페이버에서 적은 글을 또 다른 앱인 렌스터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필 NFT의 퍼블리케이션 기록이 저장 가능한데요. 퍼블리케이션은 이제 게시글, 코멘트, 미러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필 NFT는 팔로우 모듈이라는 모듈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듈은 팔로우 NFT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만약 특정 사용자가 특정 프로필을 이제 팔로우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팔로우 NFT라는 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팔로우 모듈을 활용하면 팔로워가 자신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뭐 매틱을 내야 한다든지 등의 지급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로우 NFT를 또 활용하게 되면요, NFT 그 홀더들끼리 다오를 결성해서 또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렌즈 프로토콜 내의 생태계를 사용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프로필 NFT를 기본적으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렌즈 프로필 NFT는 사실 원래 초창기에는 공짜로 에어드랍을 많이 해줬는데 더 이상은 공짜로 발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극소수로 가끔씩 이벤트로 물량을 풀거나 오픈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렌즈 프로토콜에서는 뭐 렌스터, 렌즈 부스터, 뭐 스팸다오, 스와피파이, 그다음 피어스트림, 소셜링크 등 50개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렌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토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스토돈은 독일 개발자 오이겐 로우크라는 사람이 개발하였으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에 트위터를 대체할 수 있는 SNS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스토돈의 경우에는 중앙 서버가 아닌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서버들이 연합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새롭게 서버를 만들어서 나만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서버를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가지는 이점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분산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상업화, 즉 착취, 뭐 이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상업화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서로 다른 콘텐츠 조정 표준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서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서버를 선택해서 다른 유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게시글 위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서버의 운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 원칙을 정할 수 있기에 서버마다 운영 원칙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서버마다도 소통이 가능한데 서버별로 이제 골뱅이 아이디 플러스 서버명을 통해서 이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버끼리 소통할 때 액티비티 펍 프로토콜을 여기서도 스레드와 마찬가지로 활용하는데 어, 스레드에서 이제 액티비티 펍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에 추후에 마스토돈과 스레드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액티비티 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액티비티 펍은 W33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소셜 웹 작업 그룹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분산 웹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오픈 표준이며 개인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그다음에 온라인 포럼, 뉴스피드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음, 그다음에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2월 iOS 버전 그리고 2023년 4월 안드로이드 앱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잭 도시 트위터 공식 창립자가 이제 2019년도에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현재 가입하는 방법은 신규 사용자가 2주에 한 번씩 코드를 받으면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어, 당시 핫했을 때 당시에 2023년 4월 당시에는 대기자만 약 12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베이에서 이제 블루스카이의 초대장을 수백 달러에 판매하는 일도 생길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베이에서 경매가 완료된 블루스카이 초대 코드 중 일부는 395달러, 약 53만 원에 낙찰되었고 대부분이 200달러, 한 26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AT 프로토콜과 액티비티 퍼브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해당 차이점을 좀 찾아봤는데, 이 찾은 데이터가 블루스카이가 이제 퍼블리싱한 기사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다 보니까 100% 정확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기사에서는 주로 블루스카이와 마스토돈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블루스카이의 AT 프로토콜은 액티비티 펍과 다르게 사용자가 어떠한 서버에서 셋업한 프로필, 팔로워, 그리고 팔로우, 그다음 결제 기능, 활동 데이터 등을 다른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해당 서버가 종료될지라도요. 그다음에 또한 AT 프로토콜은 검색을 통한 확장성을 중시합니다. 이제 액티비티 펍이 탈중앙화 프로토콜로서 로컬에서의 사용자 간 대화를 중시하는 반면에 AT 프로토콜은 개방형 프로토콜로서 이제 기존 소셜미디어처럼 바이럴 게시물이나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확장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블루스카이는 현재 허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 규범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혐오 발언, 스팸, 사칭 등에 대해서 숨기기, 경고, 그다음에 표시 등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게시물에 대해서 모더레이션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스토돈은 서버마다 자체 규범과 중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리자는 이 일을 실행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에서 과연 저는 순수한 목적으로 페디버스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지난 5일 스레드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면서 EU 지역에서는 규제의 불확실,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EU가 메타에 개인정보 무단 전송과 관련해서 거의 12억 유로에 가까운 벌금을 한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제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을 이제 곧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이제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이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어, 이 법에 따르면은 이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개인정보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게이트키퍼들이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를 묶어두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의 의도입니다.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상호 운용성을 현재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메타 측은 스레드 앱 내에서 안내 문구를 통해서 액티비티 펍이 지원이 시작되면 다른 페디버스 앱 이용자를 팔로우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디버스와 연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려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EU 시장은 현재 약 4억 5천만 명으로서 4억 5천만 명의 시장으로 평가를 받는데 메타의 입장에서는 이런 잠재 고객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메타는 탈중앙화 SNS 진출을 선언했고 이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쪽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드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중앙화 SNS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레딧, 인스타그램, 스레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정말 많은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팔로워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콘텐츠 글도 채널마다 다르게 여러 번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소셜 미디어들끼리 상호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기술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SNS는 무조건적으로 이용자 수와 편의성이 중요하기에 사용성이 편리한 웹3 SNS가 나와야지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탈중앙화 SNS에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확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온체인 스토리지와 같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향후에는 결국에 제가 트위터에서 예를 들면 스레드로 DM을 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조금 뜬금없지만 조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거가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현피를 뜨게 될까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